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성바시 15에 참여하게 된 2학년 7반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과 초지능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초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초지능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인공지능이란 이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정부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자체로 혼자서 쓰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의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에는 필수적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연 언어 처리 또는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 불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연어 처리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공지능도 컴퓨터 기술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만 인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 같은 이런 언어로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이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말로써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의 자연어가 무엇이냐 하면 일상에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자연어입니다. NLP는 크게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연어 분석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연어 분석은 분석 정도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 통사 분석, 의미 분석, 허용 분석 이 네 단계로 나뉘는데요. 형태소, 그러니까 문장을 말하면 어떤 문장을 자연어로 말했을 때 형태소 하나하나까지 단위로 분석하는 자연어 분석 방법이 형태소 분석이고, 통사 분석은 구문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분석이 통사 분석입니다. 의미 분석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단위로 이루어지는 통사 분석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허용 분석은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 이 맥락 그 자체와 관련해서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넓은 대역에서 분석하는 자연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어 이해는 컴퓨터가 자연어로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동작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어로 명령을 했을 때 컴퓨터가 그 자연어를 알아듣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 자신만의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그게 바로 자연어 이해입니다. 자연어 생성이란 동영상이나 표현 내용 같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자연어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인데,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일단 처음에는 그냥 기계일 뿐이겠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게, 이 인공지능에게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게 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점점 지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현재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넓게 살펴봤자 뭐 표나 시간, 온도 이런 데이터일 텐데, 그런 데이터를 초월해서 SNS의 메시지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통계 자료를 벗어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를 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망라해서 인공지능에게 줬을 때 인공지능이 그 정보를 받고 규칙성을 찾아내게 하는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또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 바로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다른 분야의 종류가 아닙니다.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 학습하려는 데이터의 여러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를 사람이, 즉 교육자 같은 느낌으로 옆에서
사람이 이제 알려주고 직접 분석해 주어야 했는데요. 딥러닝에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하려는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교육자가 없이 지도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기계의 자가학습 여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딥러닝은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 내지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로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공신경망,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 다시 말하면 다층 구조 형태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경망이 바로 딥러닝의 기본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신경망이란 인간의 뇌가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 중 뉴런의 연결 구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경망을 본떠 만든 인위적으로 컴퓨터에 만든 신경망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시다시피 1000억 개에 가까운 매우 많은 뉴런, 즉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하나의 뉴런은 다른 뉴런에게서 신호를 받고 또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러한 수많은 뉴런이 모여 만든 신호의 흐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모방해서 컴퓨터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제 사람의 뇌처럼 여러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입력층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입력층이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층에 입력된 데이터는 은닉층, 이 은닉층을 지나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가. 그 처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마지막에 보이는 출력층을 통해서 최종 결과로 바뀌어 출력됩니다. 이렇게 신경망을 연속적으로 중첩시켜 놓은 이 신경망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깊은 신경망 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여러 층의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형태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최초의 또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한 깊은 신경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퍼셉트론인데요. 퍼셉트론은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프랑크 로제플라트가 고안한 인공신경망 이론입니다. 로제블라트는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으로 입력층과 출력층만으로 구성된 단층 퍼셉트론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입력받은 데이터가 서로 조합되어 가중치가 형성되고 가중치에 따라서 가중치가 합쳐져서 그 가중치가 특정 임계점을 넘었을 때 어떤 함수가 발동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초지능입니다. 초지능이란 강인공지능의 지능 폭발로 발생한 궁극적인 지능, 인간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궁극적인 지능을 초지능이라 하는데요. 이 초지능의 중요한 점은 초지능이 분명히 인간에게 매우 큰 수혜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을 멸종으로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지능은 현재 IT 내지 컴퓨터 사이언스 업계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초지능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초지능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지능을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지능 논쟁의 가장 원초적인 입장은 초지능의 등장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초지능은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라는 위안을 얻는 입장인데요. 그 초지능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부류도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함인데요.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고 인간의 지능이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
라는 기준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IQ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높고 낮음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지능, 인간보다 영리한 지능,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이란 말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죠. 그 초지능이 지능의 모든 차원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넘었지만 특정 분야에서 뛰어넘지 못해서 인간보다 영리하지 않다, 인간보다 영리하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원초적인 입장인데요. 이것은 초지능의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기술이 현재 상용화되고 가능해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예시로 1930년 초 물리학계에서 원자 에너지를 추출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지만 1933년에 그 믿음을 깨부수고 중성자 유도 핵 연쇄 반응을 창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기술이 가능해지는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장으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지능의 발달이 필연적이고 초지능의 발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초지능 개발을 그냥 냅둬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회피하는 입장인데요. 회피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입장은 초지능의 개발을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AI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지능의 발달,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연구를 계속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초지능은 필연적으로 온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를 반박할 자료는 엄청 많죠. 일단 1970년대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중단 사례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제조업 DNA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이 인류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해서 그 기술의 개발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초지능이라고 개발 규제가 뭐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개발을 충분히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입장으로는 침묵하기가 있습니다. 초지능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고 어차피 초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감내하더라도 초지능의 수에는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초지능의 위험에 대해 계속 언급하다가는 초지능 발달 속도가 저하되고 발달 동기가 저하되고, 어차피 미래에 발달된 고도 안정 사회가 초지능의 위험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위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참 그렇죠.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초지능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런 초지능 논쟁, 이런 초지능과 관련된 공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AI 개발자가 책임감 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개발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로운 기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기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AI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고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초지능의 도래, 초지능 기술을 낙관해서만은 안 되고 그렇다고 비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관하는 입장이 초지능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초지능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 바로 침묵하기입니다. 초지능은 어차피 누군가 해결해 줄 테니까 무책임하게 도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듣는 것입니다. 초지능은 현재도 개발되고 있고 그 미래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초지능은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지금 개발자들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초지능 기술이 미래의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에 성발 15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